오늘 주제가 국학원이라는 이 성격에 비춰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사실 식민사학이라는 데 대해서는 해방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좀 혼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혼선이 있다는 말은 식민사학을 극복해야 된다는 명제에는 누구나 동의를 하면서도 이 혼선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식민사학 극복인가, 심지어는 극복이 됐는가 마느냐까지도 논란이 되면서 이것은 단순히 식민사관 자체에 대한 논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에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민사학에 대한 시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 문제를 둘러싼 외교 분쟁, 이거는 국익이 직접적으로 걸리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나름대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식민사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극단적으로 지금 제도권사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식민사학은 이미 다 극복됐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주장에서부터 또 반대쪽에서는 아무거나 식민사학으로 몰다가 애꿎은 사람 식민사학자로 몰았다가 재판 걸려가지고 그동안 해놨던 식민사학에 대한 비판까지 모조리 무위로 돌려버리는 이런 사태까지 양쪽에 다양한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 또 물론 이건 제 주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심각하게 남아있는 식민사학의 본질적인 측면이 어떤 거냐 하는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임직원분들이 잠깐 이제 식사 같이 하자고 오자 그랬는데 그 얘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건 뭐냐면은 이 학계 같은 데는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학술적인 문제 하나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연구자의 생명을 좌우할 정도의 심각한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은 있는 얘기를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과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은 좀 맹점도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예 식민사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끌고 나가게 되고 그거는 결국 기성사학계의 기득권을 지키자는 쪽으로 중점을 맞게 되고 반대쪽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식민사학이 있으니까 저 제도권 사학들의 역사는 가짜고 그러니 모든 연구에 대한 뭐 연구비를 비롯한 이권, 주도권을 나한테 달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식민사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권 싸움, 속칭 밥그릇 싸움이라고 해버리죠. 밥그릇 싸움으로 가버리는 일도 실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민사학에 관심을 가지려면은 본질적으로 식민사학이 무엇이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오히려 잘 아시는 분들은 답답할 수 있지만은 저는 좀 본질적인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식민사관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식민사학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고 이거는 극복해야 될 문제고 더 나아가서 역사학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계통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작은 약간 돌아가는 의미에서 식민사학보다도 역사학이라는 것 자체의 가장 어두운 측면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식민사학이라는 것도 사실 그 어두운 측면에서 발생한 일부거든요.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와서 그렇지 요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그럼 본질은 뭐냐면은 사실 이건 많은 역사학자들이 입에 담기 곤란해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역사라는 걸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역사라는 과목이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 미래에 대한 대비는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과거 다 지나간 얘기를 괜히 들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남의 인생 실패하고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를 괜히 들먹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지나간 얘기, 옛날 얘기, 남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남이 이렇게 하다가 잘못된 건 내가 미래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 잘된 거는 내가 본따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학을 연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그런데 역사학이 좀 크게 보자면은 국가 사회가 나가야 될 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주고 근거가 되는 것이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을 교육과정이라 이런 데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학의 어두운 측면을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어두운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대로 본질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역사는 미래를 위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면서 과거 사실을 연구해서 교훈을 찾고 그 교훈을 활용하는 게 역사학의 본질이죠. 그런데 여기 맹점이 그 교훈을 조작해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역사학의 가장 어두운 측면이 여기 있습니다. 현실 정치를 끌고 나가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현실을 끌고 나가고 싶죠. 그런데 사람을 뭘로 설득을 하느냐 이겁니다. 전근대 같은 경우에는 그 카리스마를 뭐 종교에서 얻을 수도 있고 이념에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비중이 큰 게 역사입니다. 과거 역사가 이렇게 가니까 잘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역사 들먹이지 않는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설득거리가 되거든. 옛날에 봐라 이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됐으니 지금도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게 통치자들이 자기의 정책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때 빼놓지 않고 들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이게 본질대로 간다면은 역사를 제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교훈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대책을 세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역사학의 어두운 측면이라는 거는 오히려 그 교훈을 현실 정치에서 권력자가 가고 싶은 요쪽으로 조작을 해서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역사학이라는 게 권력을 잡은 사람, 기득권을 잡은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 사회를 끌고 나가는데 봉사를 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역사학의 역사를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역사학은 본질적인 역할을 한 것보다는 그렇게 기득권층의 앞잡이 역할을 해주는 일이 월등하게 높았어요. 그걸 역사학자들이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맹점이 불행한 일이라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입에 담지 않아야, 그 불편한 얘기를 안 해주면 당장 귀에는 달콤하죠. 근데 그걸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는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를 특정 집단 내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바로 그런 앞잡이 짓을 하는데 나서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이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나라의 기반이 되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소위 학자니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권력자들이 주지. 권력자들은 돈 있고 권력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가 가진 거 조금만 나눠줘 버리면 그걸 받아먹는 역사학자들한테는 엄청난 이익이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니까 사실 그 유혹에 약합니다. 돈 주고 권력 준다는데, 그걸 위해서 양심 좀 팔라는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팔아먹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학의 가장 어두운 측면이고 역사학자들이 그 짓을 위해서 많이 했어요. 그럼 본질적으로 나가서 식민사학을 얘기할 때, 식민사학이 그럼 식민사학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식민사학을 파생시킨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국사학이에요. 조금 전에 말한 역사학이 기득권층을 위해서 봉사하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게 바로 일본에서 나옵니다. 왜 일본을 극단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역사학이 사실 권력자, 기득권자 아니면 특정한 선동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악용될 수 있었다는 거는 역사학의 초기부터 다 지목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에서 헤로도투스 얘기 나오고 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얘기하며 누굽니까? 진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 사기 편찬할 때 여기서 수리부작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실을 쓰는 게 아니라 장문을 해서 넣는 순간에 그게 바로 역사의 조작이고 교훈의 조작이고 현실을 위한 역사의 악용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적이 될 때 역사학의 전통이 깊은 데는 수리부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미 경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가 공개적으로 되고 노골적으로 돼버리면은, 물론 그렇다고 거짓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의식을 해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조금은 점잖게 해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데는 왜 이게 극단적이냐면은, 저 일본 역사를 좀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깎아내리게 됩니다. 일본을 보면은 제가 이제 동아시아 삼국지라는 역사 쓸 때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게 이거예요. 그거 구상을 한 출판사 사장님은 처음에 한중일의 역사를 나란히 비교하면서 쓰자고 그랬는데 처음 첫 부분을 보시더니 화를 내시더라고. 왜 일본이 없냐요? 왜 일본이 없을까요? 내가 사장님한테 화낸 게 그거예요. 내가 역사학자지 소설가가 아닌데 없는 역사 어떻게 만들어내냐고. 그러니까 동아시아 삼국지 초반엔 일본이 없어요. 그 얘기는 제가 일본을 싫어해서 없는 게 아니라 일본은 역사 시작이 늦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도 아마 굉장히 열등감이에요. 10년 전쯤에, 벌써 20년 돼 가나요? 70만 년 전 구석기 조작해낸 사건 아시죠? 왜 그걸 조작을 해냈겠어요? 일본에서는 구석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신석기에 가까운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뭘 얘기하느냐? 뭐 중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역사 그 한반도 만주 쪽에서도 구석기 다 나왔죠. 이거는 최소한 뭐 3만 년 더 나가선 70만 년 전에 여기 역사 시작됐는데 저쪽에서는 신석기 시대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신석기가 뭐 구석기가 늦었다 없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역사 시작이 대륙 이쪽 한반도 이쪽에 비해서 굉장히 늦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 시작이 늦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근대화 이전까지는 일본은 변방이었어요. 계속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난 변방의 역사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모든 발달이 늦어요. 여기서 역사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야만이라고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역사가 늦으면 노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역사를 쓰는 게 뭐 중국은 이미 사마천에 사기 나오기 시작하면 기원전 막 1000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 역사 전통도 고조선을 빼고 생각을 하더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적어도 고구려는 아무리 늦어도 2세기고 사실 그 이전부터 했다고 보는데 100번 양보해서 늦어도 2세기고 백제는 한 못돼도 3, 4세기 신라도 5, 6세기에는 이미 역사 정리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최초의 사서가 언제 나오느냐? 고사기가 712년, 일본 서기가 720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이 늦어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일본 최초의 역사서는 고사기입니다. 그런데 8년도 안 돼가지고 일본서기라는 정사를 또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 고사기 보신 분들 없죠? 혹시 관심 있어서 보신 분들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책 하나 추천드립니다. 일본 고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딴 건 몰라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재밌느냐면은 그거 읽으면서 그거 역사라고 생각 못 하실 거예요. 거의 판타지 소설이니까. 그걸 자기들은 역사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좀 창피했나 봐요. 8년 만에 일본 최초의 정사인 일본서기가 나옵니다. 고사기에다가 역사 사자를 쓴 것 자체가 그 사람들 역사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서기도 읽어보시면은 정사인데 이거 단순하게 비교하면 우리 조상들 얼굴에 똥칠합니다. 보통 우리 고대 사설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정사 삼국사기, 일본의 정사 일본서기, 그리고 우리의 역사 삼국유사, 일본의 야사, 뭐 우리 야사 삼국유사, 일본의 야사 고사기 이렇게 비교하죠. 이렇게 도식적으로 비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상이 달라요. 고사기가 역사책인 줄 알아. 삼국유사를 읽어보고 일본서기 읽어보세요. 분명히 일본서기가 정사고 삼국유사는 야사 아닙니까? 일개 승려가 쓴 야사예요. 딱 읽어보면 일본서기가 삼국유사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하도 그 일본에서도 역사를 쓸 때 자기가 노하우가 없으니까 백제 사람들 데려다가 시킵니다. 왜 백제 사람들 데려다 시키냐면 역사를 쓴 노하우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써보려니까 역사서가 아니라 야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써본 일본 그 백제 사람들 데려다가 코치 받아가지고 써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남아있지 않은 백제기, 백제본기, 백제신천이라는 백제개서가 역사서가 일본서기에는 언급이 됩니다. 백제 사람들이 백제 마음을 가져갔다는 얘기거든. 지금은 일본에서 어디다 어떻게 보관을 했는지 없애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걸 분명히 봤어요.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역사 편찬이 늦었고 노하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본이 미개하다고 비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곧 뭘 얘기하냐면은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강조해왔던 역사 왜곡을 방지하는 원칙, 수리부작이라는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그쪽에선 기본적인 노하우가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일본 서기를 편찬하던 시점에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의지하고 있던 문화 수입처인 백제가 망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백제가 그냥 망했느냐? 이것도 일본 그때 고대사 이야기하면 좀 복잡한데 6세기에 보면은 갑자기 웬일인지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안 합니다. 100년 정도. 안 하다가 유일하게 한번 대규모로 개입한 게 백제 망할 때예요. 뒤집어 보면 백제가 망하는 게 일본에 얼마나 큰 타격이었으면 100년 동안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그쪽에서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개입을 했겠어요. 근데 그 개입을 한 것도 보람도 없이 깨박이 나가지고 백제는 망하고 자기들 보낸 병력은 전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일본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냐면은 이거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연합해가지고 백제 망하는데 그거 막으려고 갔다가 깨박 났거든. 그러면 우리가 상대로 싸운 당이나 백제가 신라가 가만히 있겠냐는 생각이 있죠. 그 위기의식이 일본에 쫙 퍼집니다. 그런 와중에 역사서를 쓴 거예요. 그럼 일본 서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일본 천황가가 뭘 생각했을까요? 순진하게 우리 역사 정리하자? 이게 아니죠.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위기 때 우리도 군사정권 때 위기라고 조장해놓고 역사 편찬 많이 했어요. 그때 역사 편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새 역사 창조하면 옛날 역사 알아야 되잖아요. 군사정권 위주로 다 역사 편찬하지 않습니까? 일본이라고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역사 편찬할 때 뭐부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위기를 이용하면은 항상 그렇죠. 위기는 정권한테 기회입니다. 외부에 위기가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누가 뭐라 그래. 지금 왜 저기 쳐들어온다는데. 그러니까 이 기회에 적어도 당장 눈앞에서는 위기를 이용해서 정권 안보 튼튼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요거 길게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까지 이 틈에 손대놓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 지금 당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들들 볶아가지고 동원을 해도 군소를 못할 판에 역사 우리 편하게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런데 특히 북한의 주체사관 위기 이용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맨날 그쪽에서 미제 침략을 강조한 게 뭔데? 미국 놈들이 침략해 올지 모르니까 수령님 위주로 뭉쳐라. 역사 수령님 위주로 쓰는 것도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게 일본 천황가가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 서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우리 천황 정권이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를 왜 지배해야 되는지 그거 정당하게 쓴 게 일본의 역사서입니다. 고사기는도 그렇지만은 일본 서기는 아주 노골적이에요. 그럼 물론 노골적이라는 게 뭐 이런 말하면 전문가라는 작자 중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느 나라의 역사는 정권 비화에 안 써졌느냐? 누가 안 그렇답니까? 조선왕조실록, 뭐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일본의 중국의 사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서 정권의 영향 다 받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정도 것이지. 보통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역사서 가지고 소위 전문 용어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대개 유학자들이 정리를 하니까 특수하게 삼국유사처럼 승려가 정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역사를 보시면 유학자들이 정리한 걸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유학자들은 공자의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 공자부터 시작해서 사기까지 수리부작이라고 조작하지 말란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조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점잖게 합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는 좀 역사학의 입장에서 보면 파렴치하게 조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역사서들은 거짓말을 할 때 있는 사실을 적당히 왜곡시켜가지고 좀 착각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해가면서 거짓말을 해도 좀 기술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 배워가시면 안 되지만 최고의 거짓말은 사실만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삼국사기나 중국사서는 그쪽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일본 서기는 역사를 쓰는 전통이 없다는 건 거짓말하는 기술도 없다 보니까 아주 파렴치하게 거짓말을 해요. 없었던 사실 막 만들어 놓고 없는 만 만들고 심하면은 일본 서기를 보면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 왜곡의 교과서라고. 웬만한 역사 왜곡 수법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냥 역사 왜곡의 수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역사서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참신한 역사 왜곡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역사학은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가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일본 서기는 그거를 통째로 몇백 년치를 바꿔놨어요. 다른 역사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숫자로 하면 1000년까지도 가는데 일단 핵심적인 것만. 뭐 신대 같은 경우엔 역사인지 신화인지 제껴놓으니까 최소한 몇백 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조작을 했느냐? 동기도 황당해.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이런 겁니다. 특히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사료가 이제 통째로 한 120년 주기로 옮겨 다녔는데 이 동기가 뭐냐? 일본 역사를 보면은 진구황후라고 있습니다. 사만 정보를 해가지고 위대한 일본 야마토 정권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일본서기에 주장하는 여자 천황이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한국이나 중국 사서에는 안 나와요. 유명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안 알아주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북녘 동포들이 모 일성 씨 선전하라고 난리를 치는 게 자기들은 위대한 수령이라 그러는데 세계 어느 언론도 언급을 안 하면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세계 언론에서 그거 내느라고 난리를 치는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다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자가 하나 나오긴 나와. 그게 히미코입니다. 히미코라는 여자, 이게 일본 만화부터 시작해 콘텐츠 보면 히미코 진구황후 굉장히 유명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히미코는 3세기 전반 사람이고 진구황후는 4세기 중반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서기 쓸 때는 같은 사람이라고 만들어놨어. 그 같은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쭉 쪼개가지고 앞에다 갖다 붙여야지. 이런 조작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일본서기를, 일본의 역사 전통, 처음 역사를 쓸 때부터 일본은 이런 정신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천황을 미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로 해도 좋다는 이런 발상 가지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황국사관입니다. 자, 그러면은 멀리 돌았는데 식민사관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일본의 역사는 지금 황국사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끌고 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 일본을 보고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모르겠대요. 현대 일본을 보면 누가 봐도 선진국입니다. 지구촌 가족 중에서 거의 메달권에 들어가는 선진국이라고 평가하는 일본이 역사 문제가 걸리면은 도저히 이건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간 나라라고는 믿어지지 않게 해괴한 소리를 하죠. 그게 수수께끼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 역사를 하면 간단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밑바닥엔 천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지금 이 황국사관의 결과로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신기하다는 생각 안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마 영국 왕실에 대한 가십 기사들 많이 볼 겁니다. 재미있게 즐기고 영화나 드라마나 별 얘기 다 즐기죠. 근데 일본 천황과의 비슷한 거 본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일본 언론의 최대 금기가 천황이에요. 심지어는 옛날에 이런 일도 있어요. 천황 비판하다가 선거 때 비판하다가 저격당한 사람도 있고, 제가 옛날에 토픽으로 잠깐 본 거는 이런 것까지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가 백주대한테 난자를 당했거든. 범인 잡기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잡아보니까 왜 그랬느냐, 난자 당한 사람이 잡혀서 편집장이었어요. 난자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한다는 소리가, 원래 언론에서는 사람을 쓸 때 존칭을 안 씁니다. 그게 관례거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많은 불특정 다수인 독자보다 위에 올 수 없다고 해서 존칭 안 씁니다. 근데 일본에서 유일한 예가 천황가예요. 천황가에는 존칭 붙여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는 관행으로 고정돼 있었는데, 몇십 년 전에 천황가에 며느리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는 평민이거든. 그러니까 편집장이 평민이기 때문에 천황의 혈통 아니니까 존칭 안 붙여도 되겠거니 해가지고 이름 썼어요. 그랬더니 천황가의 사람이 될 걸 그렇게 썼다고 해서 난자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본 사회예요. 이건 뭐냐면 현대 일본에 그렇게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데, 천황만 걸리면은 사실 자기들이 북한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북한이나 수령동지나 일본의 천황이나 거의 동급이거든. 이거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1500년 전의 역사 왜곡이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일본의 역사학에서 이 황국사관이라는 걸 빼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일본의 역사에서 왜 황국사관을 이렇게 강조했느냐? 우리 식민사관의 뿌리는 황국사관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식민사관이라는 것 자체가 불행하게 근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생기는 게 식민사관이잖아요. 식민지 안 됐으면 식민사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은 식민사관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원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는 일본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는 완전히 별개의 역사 아닙니까? 식민지가 되면서 식민지 조선의 역사를 일본의 역사로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흡수를 할 때 어떻게 흡수를 해야 될까요? 일본에서 이 식민지 조선을 먹었을 때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걸,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 걸 정당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국제사회에다 대놓고 말짱하게 독립국가인데 우리가 사리사욕 채우려고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일본이 그 근대사의 식민지 문제가 나오면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먹었던 거 잘못 먹었다 그러면은 그때 먹었던 기득권층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옛날에 못대짓한 놈의 후손, 그 정치적인 계보를 잇는 놈들, 이거 명분 안 서잖아요. 그거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먹어야 될 필연성이 있었다, 조선을 위해서 먹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식민지 근대화론부터 뭐 백인의 뭐 대동아 공여권 나오고 백인의 위협을 받는지 우리가 들으면은 웃음도 안 나올 헛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황국사관의 영향이에요. 그러면은 이 황국사관의 영향 내에서 조선이라는 하나의 나라 하드웨어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역사까지 황국사관에 흡수시켜서 일관성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논리가 뭐겠어요? 현실과 역사를 이용한다는 이 문제가 여기 정확하게 정의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먹고 그 나라의 역사까지 흡수할 때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은, 항상 식민지 먹을 때 논리는 거의 만국 공동 비슷합니다. 니네는 형편없는 나라고 형편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밑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논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먹힌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쩡하게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고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나라 먹었다 그러면 그 논리가 성립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자기들 목적을 정당화하려면 맥락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망할 역사였다 이거예요. 옛날부터도 형편없는 역사해가지고 뭐 일본 얘기대로 하면 중국의 식민지도 했다가 우리 식민지도 했다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주체성도 없다가, 그래서 중국한테 맨날 속국으로 빌빌거리다가 근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일본주의 식민지 되면서 우리가 식민지 치하에서 근대화해줬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근대화는 당연히 식민지 근대화로 가지만 그 전의 역사라고 손안댈 수 있습니까? 그 전의 역사도 형편없는 역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식민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사학의 얘기는 그냥 우리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니까 식민사학이다 이게 아니라, 명백하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역사학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식민사학이 무슨 학문적인 건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속 터집니다. 뭐 식민사학의 논리를 얘기하래. 아, 현실의 정치 이용해 먹겠다고 이 역사를 지펴낸 대로 만들어내겠다는 게 무슨 학문적인 논리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까 역사의 본질이 현실 정치를 위해서 역사를 이용해 먹는 게 역사학에서는 가장 어려운 측면이 가장 나쁜 짓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고, 식민사학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이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엉뚱한 거 식민사학으로 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사학의 논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뚜렷한 목적 있죠. 그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걸 조작해내면은 그건 식민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